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계획의 미래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빅데이터를 통한 현대 도시계획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에서의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 및 미래 스마트시티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거버넌스 운영 사례 등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도시TV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그러면 오늘 컨퍼런스 시작을 위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회장님의 인사말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현수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 세계 정부, 기업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도시를 그려나가는 대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스마트시티 현실이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마트시티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행사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는 이제 설립한 지 62년, 또 회원은 7,000명에 이르는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학술단체입니다. 국토와 도시, 토지와 주택, 스마트시티, 또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한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도시와 국토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갈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년 전쯤 이맘때는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도시는 분산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또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또 데이터 기반 산업들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대도시권은 메가시티로 성장하지만 또 이에 따라 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 기업, 데이터 기반 산업, 또 유통과 물류 분야, 또 금융 산업 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 산업 분야에서도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데이터 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교통과 외식, 맛집 찾기, 통근, 부동산, 또 문화, 복지 등 많은 데이터가 공간 위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름하여 데이터댐이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관련 산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도 최근에 이러한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다음 달에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메타버스 컨퍼런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저희 아바타가 축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학술 행사를 주로 하였고 이런 것들이 학술 활동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매체, 의사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런 세미나의 형태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면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을쯤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2년 전 비포 코로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겠지만 2년 사이에 매우 발달한 이 비대면 기술은 그전과 다른 경제 활동의 형태 또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 강의, 근무 형태, 유통, 문화, 공연,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이 전과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2000년 전 그리스 로마에서의 팬데믹은 격자형 가로망과 위생시설의 등장을 가져왔고 또 600년 전 중세 유럽에서는 기하학적인 이상도시 계획을 통해서 팬데믹에 대응해 왔다고 합니다. 또 100년 전, 200년 전 런던에서는 이 공중위생과
가든시티 이를 통해서 당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팬데믹에 대응해 하고자 하였습니다. 21세기 현재 한국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확진자 관리를 통해서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신용카드, 위치정보, 차량정보, CCTV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사람의 동선 파악을 통해서 이 감염자를 관리함으로써 감염의 확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팬데믹 대응형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 계획은 사실은 150년 전 공중위생 퍼블릭 헬스 액트와 에베네츠 하워드의 가든시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 아니 탄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인데 저는 그 목표가 바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계획 수립 과정과 수법에 관한 것이고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어떤 물적 시설, 실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선진화의 길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축적되어 온 도시계획의 이론과 모델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급하게 마련된 이 세미나에 발제를 맡아주신 레이몬드 옹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 티스 린덴탈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홍익대 교수님, 이희정 시립대 교수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희정 교수님은 특히 기획하고 섭외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 교수님은 또 서울시립대학의 AI 빅데이터 연구소장이시라 아마 이 분야의 제일 전문가시기도 하죠. 최범문 학회 부회장님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좌장까지 맡아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이재승 서울대 교수님,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님, 최준영 서울기술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장님, 이수재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관님, 이종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성현 사무국장님과 학회 사무국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계획 세미나가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 발표는 두 분의 해외 연사분 그리고 두 분의 국내 연사분 총 네 분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Application of Smart City Features to Singapore's Planning Practices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레이먼드 웡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레이먼드 웡 교수님의 발표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웡 교수님께서는 추후 질의응답을 위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웡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레이먼드 웡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스마트 시티 특징들을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체 없이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스마트 네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네이션은 싱가포르 정부의 이니셔티브로서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우리 총리님께서 2014년 11월 24일에 출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들에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또 성공적인 고령화를 가능케 하며 안전하지만 또 동시에 개방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국가 센서 플랫폼을 중시하는데요. SNSP라고도 부릅니다. A는 주택과 편의시설 그리고 공공인프라와 관련된 데이터를 트래킹을 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싱가포르가 선도적인 글로벌 시티로서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네이션, 스마트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도시의 스마트함은 몇 가지 일련의 특징들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 기반의 접근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것이죠. 또 환경 이니셔티브의 활용과 효과적이고 고도로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견실한 도시 계획, 또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도시 내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두고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은요, 다음 10년 동안 이 전략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와 같은 스마트 국가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요. 국가 디지털 정체성 시스템과 이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또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 펑걸 지구, 또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이니셔티브 등이 이와 관련돼서 싱가포르에서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 스마트 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발표된 이 주거지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내에 있는 이 지구는 4만 2천 개의 새로운 가구를 이게 주택을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5개 주거지구에 걸쳐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24번째 신규 주거지구이지만은 싱가포르 주거지구 중에서 최초로 중앙 냉각 장치라던가 또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 그리고 또 자동차 리테일 센터 등을 보유하게 되겠고요. CNN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타운의 기능들 또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계획 수립 접근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그리고 마을들을 개선을 하고 또 기술들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또 센서 혹은 센서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환경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는 우리에게 이 마을의 주구의 환경의 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예방을 하고 또 유지 보수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홈을 또는 지능형 집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지역사회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대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더 스마트한 그런 면모를 띠길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품걸 디지털 지구입니다. PDD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산업단지도 있고 또 학술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First smart 그래서 여기는 싱가포르 최초의 스마트 비즈니스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헥타르에 다르고 이 안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단지와 그리고 또 싱가포르 기술연구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 시설들을 갖추게 됩니다. platform which will collect data 또 오픈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의 온도를 최적화시키는 등의 솔루션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2만 8천 개 디지털 경제 관련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이 펑걸 디지털 디스트릭트 PDD는 주거민들을 위한 휴식과 그리고 또 여가 시설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공간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car 라이트 역도 있게 되고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역동적인 경제와 그리고 또 러닝 허브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산업으로서 산업과 학계가 같이 공간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반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전자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링크 솔루션 또는
이 대중교통수단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가로등인데 여기에는 보안 카메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또 환경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는 모빌리티 계획 수립과 환경 계획 수립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빌리티 온디맨드 서비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즈프리 티켓팅 기술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버스 등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데이터 중심적이고 데이터 집약적인 솔루션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파괴적인 기술을 수용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교통 운송 모델들을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통합된 접근법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수립을 미래의 어반 모빌리티에 맞춰서 적응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또는 버스 인프라 의 맥락에서 또 적응을 해야 했고요. 이때 우리의 관련 정책들이나 규제들은 다양한 모빌리티를 포괄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전거라든가 이스쿠터 그리고 또 배출을 가져오지 않는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 모드들을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도시 계획 수립의 규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인프라를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교통 인프라를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수요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수단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관련된 요소들도 또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활동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로 에너지, 제로 탄소 배출, 또 일자리 고용과 액티브 에이징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몇 개의 장표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도시 계획 수립 규범들을 적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나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를 해서 2040년까지는 완전히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채택을 해야겠지만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단순히 프로젝트 차원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적으로 도시 계획에 이와 같은 접근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주차라든가 충전소 등도 다 고려를 해야 하고요. 또 주거 지역과 그리고 비즈니스 지역 또 산업 지역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적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고 제안을 한 것은 4단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요를 분류를 하고 이용자들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또 수요 분포를 살펴본 다음에 실체적으로 관련된 설비를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설비를 도시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는 것이죠. 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인프라가 고속 충전소가 될 것인가 일반 충전소가 될 것인가 32kW 전력 충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멀 플러그를 사용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교통 도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합적이지 않으면 이것을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칼라이트 시티와 스마트 시티라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안에 다 포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잠재적인 싱가포르 내의 충전소 위치들을 계획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기술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향후 10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충전을 짧게 해도 충전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들의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충전소당 몇 개의 충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최대의 필요로 하는 충전소의 수 등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전기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을 고려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 시티에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사회 내에서는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그리고 고령층은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온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진지하게 이 자연 보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술은 또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뭔가를 이뤄내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온전적으로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팬데믹 안에서 더 큰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스마트 시티의 기능들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레이먼드 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Big Data and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in Real Estate Research라는 주제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티스 린덴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A very good morning from Cambridge.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캠브리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티스 린덴털이라고 합니다. 네, 토지경제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 학제적인 분야입니다. 저희 동료들도 보면 법, 계획,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분야는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건설 내지는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맞춤 내지는 개인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 제가 주변을 관찰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정말로 멋진 독일 북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와 경관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운데요. 제가 갈 때마다 정말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제가 저희 부모님 집을 나서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풍경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즉 아름다운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집들, 주택들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집들을 짓더라고요. 바로 저희 부모님 창문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양질의 좀 현대식의 주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좀 지루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집이 됐건 간에 지을 수 있다면 왜 이렇게 지을까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조금 특별하고 뭔가 나만의 그런 집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획일적인 그런 주택을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또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집했던 사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별로 예쁘지 않는 그런 도시의 경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진들인데요. 영국의 이제 동부 지역입니다. 신규 개발 지역으로서 이것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제 동남 지역을 보면 이러한 주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리 심미적으로 멋져 보이지 않은 집들을 엄청나게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70년대 내지는 80년대에만 볼 수 있었던 그런 풍경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동떨어진 이런 테라스를 빅토리아 시대의 이 집의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 개발자들이 그런 설계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집을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시 개발자들과 기획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논문 몇 가지를 썼는데요. 건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시각들을 즉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시각들을 잘 접목을 하여서 원하는 어떤 도시의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사람 중심의 요소를 한번 더해보자. 즉 이 공식에 사람이 다시금 중심에 두고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경험과 또 누군가가 거리를 활보하다가 좌측과 우측을 보면서 그 주변의 환경을 배우고 또 흡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학습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도시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경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머신 자체에 한번 학습을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논문에서는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건물과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글의 각종 이미지, 영상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빈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요소들을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복잡해 보일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데이터가 잘 되어 있고 또 센서가 망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서를 이용을 하여서 이 주변에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문은 이런 머신 러닝 기법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델이 모디를 돌렸을 때 이 머신 즉 기계를 돌렸을 때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도 뭐 블랙박스와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뭐 사진을 입력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였는데요. 여기에 사진에는 이제 캠브리지 지역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취합을 하여서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 컴퓨터가 분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문인지 창호인지 내지는 뭐 지붕의 그 라인이 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주택의 역사를 결정하는지를 파악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사실상 이 모델을 보면 건축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집의 빈티지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의 어떤 창호라든지 어떤 비율 등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는 점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컴퓨터 자체가 건축가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집에 대한 어떤 분류를 결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제 뭐 블랙박스처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컴퓨터 내지는 이 머신 자체가 블랙박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고 방식이 생각만큼 투명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갖고 있는 매력, 심미적 호감도,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심의완과 함께 저희가 또 논문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저희가 작은 앱을 한번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개 사진들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를 누를 수 있도록 하였고, 머신 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각각 개인에 대한 기호를 한번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석자들, 즉 응답자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보았는지, 사람들의 기호가 어떻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본인들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기호도 동일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어플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영상 몇 가지에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일단 양분 분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미지, 어떤 건물의 사진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가 좀 어느 정도 양분되면서 이런 일관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편차가 많이 크죠. 이것은 뭐 나이대나 내지는 어떤 국가 출신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내지는 같은 연령대일지라도 사람들의 기호가, 그 호불이, 그 건축물에 대한 호불이 매우 달랐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몇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이렇게 어떤 식생이 많고 경관이 많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을 하거나 유서 깊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보통 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건물이나 질이 낮은 뭐 자재를 사용을 했거나 내지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것 같은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뭐 놀랄만한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제각각인 그런 사진들이 정말로 흥미로웠는데요. 누구는 너무 좋아하고 누구는 너무 싫다라고 응답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편차가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그 배경, 즉 이 사진을 보면 뭐 집의 배경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내지는 우측 하단의 이 현대식 건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싫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00개의 사진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어플상으로서는 이것을 정말로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모델링의 예측력을 보면 꽤나 정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좋아할 것이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그 적중률이 제법 높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100% 적중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하튼 개별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돌려보니까 예측력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보았던 사실은 개발자들이 보통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호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각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미관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경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이의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에 보시면 캠브리지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 어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었는데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디자인, 이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그 사업 자체에 반대를 했다기보다 이 디자인 자체를 너무 싫다라고 대부분 응답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머신 러닝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머신 러닝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싫어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즉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디자인에 어느 정도 이속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실제로 의사결정 내지는 응답을 하는 것보다 디지털 트윈으로 돌려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기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수적인 그런 이속이라든지 이해관계까지도 다 감안을 했을 때 다 이거 추진하는 것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해보아니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기호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머신러닝이 그래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사람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기호에 얼마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는 어떤 이미지를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본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기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 모델과는 다르게 때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규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이렇게 개인화된 분류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한 20분 정도만 학습을 시킨다면 그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어떤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초기에 사람들이 내리는 상당히 일관성이 떨어지는 의사결정의 결과들과는 다르게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일관성은 분명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블랙박스와는 사뭇 다른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런 블랙박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통찰을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린덴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심 있는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접목한 부동산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라이브로 발표해 주신 린덴탈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본 전략 및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김형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형규 교수입니다. 발표해드릴 그 발표의 주제는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본 전략 및 적용 방안입니다. 이 전략과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뢰로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여 작년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수행했던 작업이고요. 저희 국토도시학회 외에도 제일엔지니어링 등이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일단 발표는 개요와 함께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노출,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선정, 그 다음에 6대 특화 모델 수립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재 3기 신도시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 왕숙 1, 2, 그다음에 하남 교산, 그리고 고양 창릉, 인천 계양, 그다음에 부천 대장, 총 6개 지구가 이제 초창기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외에도 과천, 그다음에 시흥, 그리고 안산 일대에 더 추가로 이제 3기 신도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어떤 수도권의 주택 시장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3기 신도시 그 계획 과정에서 이것을 스마트 도시로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또 현재까지 논의된 여러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이런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구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립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구별 차별화된 서비스가 도시 공간과 융복합된 미래 변화 대응형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스마트시티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기술 서비스 선정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사실 굉장히 좀 방대한 과정에 이르는 절차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과정을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주로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오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입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현재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최근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을 이제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드워크 랩스, 토론토에 있는 사이드워크 랩스, 그 다음에 토요타의 우분시티를 비롯하여 기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빌리티, 그 다음에 물류 배송 시스템, 에너지 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 또는 주요 서비스들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동시에 이제 기술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한국판 뉴딜 사업 기술 등의 여러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일정한 선정 기준을 갖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여서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시티 11개 핵심 기술, 즉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 자동차, 헬스케어, 드론, AI, 신에너지 등의 11개 핵심 기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잠재적인 3기 신도시 거주자들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구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의 그 주거 중심의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자동이 복합 도시로서의 2기 신도시의 주요 이슈 및 특징을 고려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가장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도시, 친환경 도시,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도시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정한 스마트 시티,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의 비전은 신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지는 공존과 상생의 미래 도시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생활 혁신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린 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 도시 실현, 그다음에 DNA 기반 혁신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8대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선정하고 도시 혁신을 위한 6대 특화 모델을 수립하여 지구별 스마트시티 특화 구성 및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8대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 선정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 서비스, 그다음에 LH 시민 체감형 서비스 등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 기술 서비스인지 성숙 기술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하여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물류, 생활 교육, 헬스케어, 도시 운영 관리 등 8대 분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8대 분야에 대해서
총 52개의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저희가 설정을 하였는데요. 교통에서는 스마트 주차 공연과 같은 것들 포함해서 총 7가지, 안전에서 총 5가지, 환경에서 폐기물 예측 관리 및 수거 시스템을 비롯한 총 7가지, 에너지에서 5가지, 그리고 비즈니스 물류, 생활 교육, 도시 운영 관리, 헬스케어 부문에서 각각 세부적인 저희가 기술 및 서비스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6대 특화 모델 수립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내용들을 실제 3기 신도시 대상지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특화 모델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혁신 모델로서 남양주 왕숙지구에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과 접근 편의성이 보장되는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특화 계획으로서 첨단 교통수단 적극 도입 및 활성화, 자율주행 셔틀, 최적 도로망 및 노선 체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 거주자가 집에서부터 이제 PM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일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일까? 즉 우측에 보시는 것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 가장 아래에 보시는 적절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이 스마트 인프라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용하여서 가장 상위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거는 디지털 뉴딜 교육 혁신 특화 모델로서 남양주 왕숙 2지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전 세대 스마트 평생 교육 도시로의 발판 스마트 에듀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특화 계획에는 통합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확산, 통합 공간 디자인 혁신 개념 및 적용 등을 저희가 이제 그 특화 계획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디지털 뉴딜 교육 혁신 모델에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의 교육 활동 지원, 건강 관리와 같은 서비스 시나리오,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커뮤니티 강화 및 경제 활동 지원이라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정을 하여서 이에 필요한 서비스인 즉 우측에 스마트 복합 커뮤니티 서비스, 융복합 교육 및 체험 서비스, 스마트 스트리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로 선정을 하였고요. 가장 하단에 이에 필요한 스마트 커뮤니티 교육 시설이라든가 스마트 놀이시설,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은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을 하여서 여기서부터 교육 콘텐츠, 문화 콘텐츠, 센싱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델은 물류 배송 혁신 모델입니다. 이것은 하남 교산지구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생활 물류 운영 효율 최적화 및 365일 24시 신속 정확한 배송 서비스 혁신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좌측 하단의 특화 계획을 보시면 블록 단위의 지상과 지하 분리망 연계, 비대면 라스트 마일 무인 배송 실증 공간 구축 등이 설정되었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대로 이제 물류 배송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최종 이제 자율 배송 로봇을 통해서 이제 배송 완료되는 과정을 저희가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 시나리오 상정을 하였고요. 이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물류 배송 서비스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에 필요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 배송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를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역시 시스템과 기술을 적용하여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특화 모델은 환경 대응 혁신 모델입니다. 인천 계양지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시사철 쾌적하고 정원한 환경이 유지되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 계획으로서는 소음 악취 대기 수질 측면 저감 종합적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요. 디지털 트윈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반 능동의 환경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로는 도시 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 계획과 실행 방안을 알 수 있을까? 또 미세먼지 발생 시 조치 및 예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것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를 디지털 트윈 플랫폼 도시 관리와 같은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스마트 인프라로서 소음 측정 장치, 수질 오염 감시 드론, 기후오염 측정 장치 등을 통해서 소음, 대기오염, 수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생산을 하고 역시 적절한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화 모델은 기후변화 대응 혁신 모델입니다. 이는 고향 창릉 지구에 적용하고자 하고요.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기술이 융합된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ICT 융합 기반의 에너지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태양광 등 도시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에너지를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을 예측한 다음에 또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양광 주택, 스마트 빌딩 등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에너지 생산 정보, 에너지 저장량 정보 등등의 데이터를 도출을 하여서 역시 적절한 시스템과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모델입니다. 산업 비즈니스 혁신 특화 모델로서 이를 부천 대장 지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첨단 산업 혁신의 거점 테크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혁신 플라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화 계획으로서는 업무, 첨단 산업 연계 및 스마트 스타트업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 그리고 창업 허브, 집적 공간 및 혁신 교통 공간, 혁신 교류 공간 조성을 이제 계획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들한테 필요한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 그다음에 사업가, 혁신 R&D, 교류 지원을 위한 역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여서 이에 필요한 스마트 비즈니스 기반 서비스를 상정을 하고 혁신 R&D 존, 창업 지원 존, 교류 지원 존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기술을 적용하여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기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기술이 총 집약될 3기 신도시에 대한 귀중한 자료 발표해 주셨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네 번째 발표입니다. 네 번째 발표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계획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입니다. 현재 빅데이터 AI 연구소 소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 계획의 미래라고 하는 미래의 변화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초지능형,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는 스마트 사회로의 진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을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발제해 주신 싱가포르 또 케임브리지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마다 굉장히 다른 정의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 시티에 방점을 두고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는 것을 또 스마트한 도시 계획의 한 영역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 계획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똑똑한 도시 계획, 현명한 도시 계획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연구는 오늘 자장으로 계신 우리 최봉문 교수님을 포함을 해서 학회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했던 연구의 결과를 좀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좀 가미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서울이라고 하는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문제를 아주 빠르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도시에 대한 것을 스마트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시계획 프로세스 자체와 도시의 문제 해결,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미래 스마트 도시의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반과 어떤 발전 과정과 어떤 전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전개 과정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분야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 첫 번째 단계로서는 도시계획 정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지능화시키는 방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UPIS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실제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정보와 GIS라든지 또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UPIS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UPI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석 작업이라든지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평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도시 계획의 지능화 작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1세대 도시 계획의 스마트화의 단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들마다의 시스템이 달랐다든지 도시들마다의 데이터의 운영에 대한 기반이 달랐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도시들을 넘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면서 제시된 것이 KLARIP라고 하는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의 단계로의 진화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나름의 이제 데이터의 표준을 정하고 도시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의 연결 체계라든지 통합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과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절감과 시간의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억 이상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부담도 줄여주는 이런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으로의 진화 단계가 아마 두 번째 단계에서의 진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어떤 도시 정보망을 연계시키면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과정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2세대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의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스포크 단계, 저는 뭐 맞춤형 계획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도시의 기반 시설과 인프라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어쩌면 공급자 위주의 도시를 계획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케임브리지의 린델리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역 중심의 특화된 도시에 대한 계획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도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전자제품을 비스포크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춤화, 전문화라고 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문제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분석이라든지 진단 그리고 평가 이를 통한 정책의 정합성들을
맞추어 나가고 미래에 대해 바람직한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도시 계획의 진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은 이런 이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면서 성립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석 툴과 분석 과정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까지도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여유와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 이제 AI를 활용한 어떤 도시 계획의 분석이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연계와 통합을 통한 새로운 오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교통과 환경과 다양한 영역들 간의 정보를 좀 통합시킴으로써 문제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단계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세종시라든지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도 미래의 어떤 스마트 시티 경쟁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의 발전과 도시 계획의 발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어떻게 이런 미래 도시로의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서서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새로운 미래 국토도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래의 이런 그 도시 통합 운영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자체적으로 수집되고 취득되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버텀업의 여러 가지 현장의 센서라든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취합하고 재가공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한 오픈 플랫폼 아래에서 민간도 플로슈머로서의 소비자이면서 공급자가 되고 공공도 실제 이런 데이터의 오픈니스를 통한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과 어쩌면은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과 기술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뭐 센서와 관련된 실시간의 어떤 그런 AI의 어떤 기반한 분석에 대한 인프라도 갖추어져야 되겠고, 뭐 5G라든지 IoT와 같은 어떤 통신 인프라도 네트워크로 성립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과 같은 어떤 신뢰 기반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통합 운영과 보존 관리와 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AI라든지 또 이미지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모션 디텍터와 같은 그런 분석 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서 다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이고 사람들의 편향된 선입견이라든지 또는 의사결정자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도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좌우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미래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도시에 대해서도 이런 VR이라든지 AR을 통한 미래 도시를 사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시에 여러 가지 투자에 되는 비용 자체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마트 어반 플래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 그동안에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어떤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해왔던 데이터를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건설하는 3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GTX와 같은 새로운 교통망이라든지 새로운 토지 이용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아마 탄소 중립,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요즘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대응도 결국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런 에코 프렌들리한 어떤 주거 환경과 도시의 지속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도시의 토지 이용과 도시의 여러 가지 공간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한 도시 계획과 도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와 닮아 있는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이런 디지털 트윈의 가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토지 이용이라든지 건설 행위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영향들 같은 경우들을 수시로 계획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탄소 중립 도시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진단 평가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는 미래의 도시 계획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마지막 단계 미래의 이런 디지털 트윈,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 단계를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또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을 포함하는 엄청난 R&D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사람 중심, 수요자 중심의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그리고 지역 맞춤형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가치 추구도 분명한 어떤 전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진단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도시 계획의 분석과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의 활성화, 그리고 이걸 실제 시범 도시, 대도시부터 중소도시, 소도시까지 적용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R&D가 현재 이미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국가 교통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운영, 분석과 활용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차세대의 3단계 미래형 국토도시 통합 플랫폼에 기반한 진정한 스마트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이 스마트화와 미래 도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시민들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이고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미래에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포용 사회로서의 기반이 전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메타버스 단계를 포함한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계획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실제 이런 디지털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또 메타버스, 그리고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한 대응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리빙랩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그 사회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어떤 커스터마이징화에 대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증해 나가고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런던이라든지 또 다양한 선진국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빅데이터와 AI라고 하는 미래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 사회가 변화가 시키고 있는 미래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사회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계획적으로도 정말 맞춤형의 어떤 미래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도시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장례 정리를 위해서 앞으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신 후에 컨퍼런스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1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계획의 미래 컨퍼런스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봉문 부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좌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게 된 모건대학교 최봉문 교수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행재정 부회장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계획의 미래라는 주제가 이번에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뤄졌다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발전과 또 도시계획 분야의 스마트화, 이 두 가지 주제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네 분은 이 주제에 맞춰서 좀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 발표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어떤 동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논의거리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네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 3분하고 줌으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2분이 있는데, 지금 줌으로 계신 분들은 바로 응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발표 행사 순서에 있는 대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리에서의 인사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이재승 교수님. 안녕하세요. 흥명대학원 이재승입니다. 예,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3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오른쪽 끝부분에 서울기술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장이신 최준영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담당관이신 이수재 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종현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크게 치셔도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조심스럽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편한 자세로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요즘 또 세미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 있어서 앉아 있는 저희들은 조금은 바늘방석 같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토론자들이 주어진 시간이 약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고 중요한 거여서
그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까 토론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5분에서 6분 정도에 맞춰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또 발제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면서 혹시 발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다면 질문의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셔서 발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팜플렛에 있는 순서대로 또 이렇게 멀리 외부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두 분이 먼저 토론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교수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분 발표 모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느낀 바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레이먼드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희정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서 과학적 방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들도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다 많은 분야에서 뭐 행정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돼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법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절차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립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많이 고려를 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합의라던가 제도적 전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석 방법에 있어서 그 린덴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지를 활용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학습하고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린덴텔 교수님께서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정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 아직은 축적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식 부분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요소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위성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 관리라던가 국토 이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교수님과 김영두 교수님께서 싱가포르와 그리고 우리나라 상기 신도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에 대해서 큰 오버뷰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먼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로서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계획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이 공공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처럼 신도시를 만들면서 스마트 서비스를 하는 게 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획을 하게 되면 훨씬 실제로 건설할 때,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깔아야 되는 인프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계에서 깔아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레이먼드 교수님께서 EV 충전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뭐 EV가 대세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뭐 친환경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EV로의 전환이 빨리 확산되려면은 이런 충전소 보급이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충전소 보급을 약간 공공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면에 또 미국 같은 경우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 뭐 차지 포인트 같은 민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주도로 많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뭐 그 EV 충전소로 대표되는 어떤 이런 스마트 시티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먼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충전 설비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로 그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재승 교수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스마트 도시의 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왕 교수님께 싱가포르의 지금의 어떤 보급률이라든가 스마트 시티 건설 현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이관옥 교수님이 토론하시면서 초반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은 맥락에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옥 교수님은 토론 의견을 보면 굉장히 장문의 어떤 긴 콘텐츠가 있으시던데 5분 안에 가능하면 압축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옥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as a discussant today. 네, 토론자로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통역을 잠시 끄겠습니다. 네,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분의 연사분들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 동안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빅데이터와 AI를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특징들을 실제로 계획 수립 단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싱가포르의 EV 전기자동차 인프라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사실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레이먼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구 적용과 관련돼서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연구 트렌드입니다.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 트렌드인데요. 이 기계학습 기법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주관적인 빌딩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기계학습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 익명의 사용자들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때에 따라서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사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코멘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희정 소장님께서 바로 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또 국토 이용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범위라든지 또한 대중들의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D 기회도 많이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민간 데이터까지도 합쳐서 확장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트렌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핫스팟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또 우버와 그랩, 또 텔코스, 뭐 ST텔레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전 공유 서비스라든지 이 통사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 쪽의 데이터와의 협업을 꾀할 수 있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제는 이제 스마트 시티 기능들에 대한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계획 수립하는 인데 있어서의 적용 방안들을 보면은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사례에서 레이먼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정부 기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이것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첨단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AI 시뮬레이션을 후기 단계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정부 쪽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효익과 비용과 관련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에 대한 비용 효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부문의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익이 이 비용보다 커야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관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원들의 우선순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힌트들을 주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수요조사와 관련돼서 니즈를 파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모빌리티와 환경과 관련돼서 수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먼드 교수님께서도 스마트 교통 인프라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초기에 테스트베드와 그리고 또 시범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여서 얼벤 모빌리티를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에서도 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의 전문화된 특화된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을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어떻게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술이나 또는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통합 적용할 수 있는지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렇다면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역할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격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연구실인지 아니면 댁인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태로 우리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하여간 싱가포르에서 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질문과 또 본인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분 발제하신 분 한 분 한 분께 다 해당되는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제자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때 이관욱 교수님이 질문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답변을 포함해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현장에 계시는 세 분의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최준영 센터장님 먼저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의 서울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관욱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좀 많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그 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 요지를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활동체의 데이터화라고 하는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모든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서비스나 플래닝이나 인프라가 디지털화된다라는 의미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컨셉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스마트 계획하기라든가 관리하기 이런 부분을 어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관점에서 발표하셨던 네 분의 발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발표하신 레이먼드 교수님의 경우 이제 그 말씀을 참 재밌게 들었고요. 아무래도 The presentation wa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that because Singapore is a city nation, I think that starting with virtual Singapore, there are many different cases that we have heard about. In particular, the planning stage will be data centric, and he also talked about the urban mobility case of Singapore, for example, the EV charging stations and the infrastructure. Now, because it's data-based, I think that we need to have all aspects of the city have this kind of data-based approach, an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쉽게 들었던 부분은 기존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이런 분절적인 계획이 아니라 도시교통 통합계획, 인티그레이티드 어반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닝을 말씀을 하셨고요. 뭐 앞으로는 이런 그 도시의 각 부문별 계획이 통합된다고 한다고 보면은 아까도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도 말씀하셨는데 뭐 도시 교통 환경 같은 것이 통합된 계획을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통합된 계획을 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과 그 근저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리브 노원 비하인드라고 해서 결국에는 포용 도시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여러 여건 때문에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은 개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 들어가는 뭐 그 성별, 연령별 이런 다양한 소득 같은 정보가 된다면은 개별 단위의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 도시로서 제공될 수 있는 게 데이터 기반 도시 계획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표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기계학습과 부동산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최근에 각광받는 부분 중에 특히나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그 사물이라든가 이미지에 대해서 분류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도시를 바라보고 그 어떤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했던 부분을 이런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뭐 그 특히나 도시계획 학회에서도 학술대회에서도 많은 논문들과 발표들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이 방법론이 자리 잡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발표자 학교들 말씀하셨지만
이 블랙박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에서 좀 약간 찜찜한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발표자가 제시해줬던 부분 중에서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보다 ML을 통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컨시스턴트한 그런 그 의사결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이 머신러닝 기반의, 물론 사람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런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본 전략을 말씀해 주신 홍익대 김영규 교수님 발표는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린필드 개발이고 사람이 살고 있고 입주민이 있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인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고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각 3기 신도시별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발표 자료도 충분히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앞으로 그 계획상이라든가 앞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할 때 있어서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모니터링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미가 들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활동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음식점에 가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 활동들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서비스란 것들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것으로 좀 옵티마이즈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3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뭐 서비스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눈에 띄는 것 중에서 배송 같은 경우 배송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돼서 그 신도시 내 단지 내 보급된다는 것은 결국에 비대면 환경의 증가에 따른 그런 물류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 양상이 될 텐데, 그런 포스트 코로나에서 비대면 환경이 그 새로운 일상화가 되는 뉴멀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최종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3개 신도시라든가 뭐 세종 그다음에 뭐 부산 에코델타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브라운필드나 기존 기성시가지에 있는 이런 도시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신도시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서비스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점이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 검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데이터 시간적으로 해서 마무리. 데이터 중심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데이터 신도시를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나중에 결국에 누군가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도 있지만 민간의 역할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그 중심의 역할이 돼서 이를테면 SPC 같은 데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 뭔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계획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해왔던 도시계획에서의 스마트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도시 문제 해결의 스마트화라고 본다면은 결국에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나 교통 같은 경우에 만약에 4단계 수요 추종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뭐 교통카드라든지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선 교통량이나 수요 추종이 어느 정도 그 보완이 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VR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기존에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기반의 빅데이터와 관련된 R&D를 조만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이런 그런 계획 기법이나 수법들이 연구나 R&D를 통해서 도출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학제라든가 일반화된 사람들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에 있긴 하지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울을 둘러싼 서울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수도로서 국가 기능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도시 간 비교 연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든가 교류의 의미에 있어서도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를 3번을 반복하시면서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3분은 이제 학계에 계시거나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라면 이제 실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도시 계획을 고민하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이수재 빅데이터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에서 빅데이터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6S라는 전략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할 때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데 항상 데이터가 조금 많이 빠져 있다 논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스마트 시티에서 데이터가 핵심인데 데이터의 흐름 관리에 대한 진중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좀 스마트 시티에서는 데이터 관리 체계도를 통합 관리 체계도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최근에 도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존에도 통계 데이터라는 또 행정 데이터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행정 데이터, 통계 데이터, 지금의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빅데이터는 ICT 기반의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행정에서는 통계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었고 지금 최신에는 이제 ICT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에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관리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통계처럼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통신카드, 금융, 의료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공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는 알고자 하는 모든 사항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스마트 시티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수집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먼저 논의하는 게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그 데이터, 기존의 조사 기반으로 수집했던 그런 다양한 통계 빅데이터들을 보완할 수 있는 IoT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를 기획을 할 때 서울시에서도 스마트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개년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 계획들이 대부분 페이퍼로 나옵니다. 스마트 시티를 기획을 할 때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기획을 하는데 최소한의 스마트 시티 모델,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메타버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2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2가지를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 한강공원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강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건 포켓몬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거에 맞는 한강공원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가상현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스마트 시티 이러한 설계 부분에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구들을 공급하고 도로를 건설할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 구축을 하고 거기에 아바타들로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생활해 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데이터가 공공재라는 인식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건설사에서 IoT 서비스를 하고 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서비스 약관에 의해서 건설사들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에는 한편으로는 빅브라더라는 이슈가 분명히 발생도 하지만 공공의 목적, 이러한 코로나 발생이나 또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민 개개인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개인의 사유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의 목적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또는 통신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지금의 이거는 뭐 제도를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큰 건물을 지을 때나 아파트 단지를 걸 때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공유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공유제처럼 데이터들이 그 이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게 그 공공재 부분으로 데이터들이 인식이 돼야 될 거라고 좀 하나의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마스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 마스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이데이터 개념들이 확산이 되고 이러한 기반으로 서비스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 시티에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오늘 발표에 나온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선언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종현 사무관님께서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과가 주관도 했고 또 R&D나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토론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종현 사무관입니다. 그 토론 발제한 거 잘 들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잠깐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마트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 하나, 아니면 스마트 솔루션 등을 이제 도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거 하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도시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가 추진하려는 R&D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5년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수립 플랫폼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 계획 수립할 때 도시를 진단하고 이제 그 도시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그 계획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쉽게 가장 좀 와닿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공원 같은 거나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이 가장 이용이 많고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적의 입지 등을 찾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저희가 아직 정책 초기 발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들에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세이브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는 도시계획 R&D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발표되고 있는 아마 처음의 자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5분의 토론을 들었고 청중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제약돼 있어서 지금 줌으로 발제자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시간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었고 발제도 해주셨고 토론 이야기도 들으셨던 외국에 계시는 두 분의 의견을 잠깐 짧게라도 듣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하고 전체적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첫 번째 레이먼드 왕 교수님 질문 나왔던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토론을 듣고 말씀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저는 질문 나온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인프라와 그리고 또 비용 효익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가 쉽게 저장이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교류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포맷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 이 데이터베이스 센터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 등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공공 데이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쉽게 다른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민간 부문 데이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덜 민감한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효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답을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난주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민간 부문 사업자 중에서 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입찰, 낙찰에 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을 해서는 정부에서는 이 표준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이 충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 운영권을 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접근법을 더 널리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지에 충전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도미니엄이라던가 또는 개인 소유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 민영지에 있는 인프라를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많은 민간 부문에 참여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 효익에 대해서 비용 편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지금 현재 구동시키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전망하는 바는 향후에는 전기 자동차가 더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또 충전 기술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기 자동차 구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또는 디젤 관련된 연료 사용은 탄소 배출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에서도 전기 자동차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국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또 발전된 기술을 볼 수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티스 랜던텔 교수님 한국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들으셨던 소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3분 정도 이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통찰력 있는 코멘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재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머신러닝 모델을 할 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 병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또 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모델도 조금 더 많이 접근 가능하게 되었고,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모델 안에서의 그런 기법들, 어떤 기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좀 더 접근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어플라이드 머신 러닝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비용들이 훨씬 더 저렴해졌다, 훨씬 더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산업에서나 이것을 사용이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플라이드 머신 러닝의 황금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이관욱 교수님께서 일단 저희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선정했던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개발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던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을 삼았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기호라든지 선호를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나 이런 차원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과제겠죠.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시스템들도 보면 이수지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에 어떤 인풋을 넣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용하거나 신규 개발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대표성의 하나의 인물만을 거기에 인풋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기호라든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모델링을 해보자라는 것이 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청중으로 계셔서 끝까지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되고 토론된 내용들은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지만 앞으로 도시TV를 통해서 저희 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TV를 통해서도 콘텐츠가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오늘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특히 발제자분들이 되겠죠. 발제자분들에게 이메일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질문이 가면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못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제, 여기 두 분은 말씀 그 기회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저희들 전체적으로 발제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분의 국내 및 해외 연사분들의 발표, 그리고 6분의 토론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스마트 시티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논의된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방법 및 기법들이 스마트 도시계획 분야를 완성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유튜브로 오늘 컨퍼런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국내 및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계획의 미래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